아마 국내로 눈을 돌리시면 깝깝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반은 국내 지수 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국내 지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뭔가요? 국내 지수의 절반은 반도체입니다. 제가 앞서도 1부, 2부에서도 목 놓아 외쳤던 AI 산업을 믿으십시오. 6월 출시를 앞둔 슈퍼 ISA, 기존 ISA와 비교해서 핵심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과연 ISA를 왜 만들었을지부터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SA는 국민 인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국민 종합 저축계좌라는 의미고요.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즉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되던 시절은 끝났다. 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저축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이런 시절은 끝났다. 결국은 당신들 투자를 해라.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한다든지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시절이 됐다라는 것이 ISA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다. 일본에서 니사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니폰 ISA라는 것이 일본 서점에만 가도 책이 엄청나게 많고요. 참고로 저희 와이프가 일본어를 잘해서 일본 친구들이 있는데 일본 친구들도 니사, 니폰 IS를 통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저금리도 저금리가 아니라 제로금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판 밑에 돈을 깔아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장판을 들춰보니까 잠자고 있는 현금들이 너무나 많았고 장판에서 잠자고 있는 현금들을 땡겨오기 위해서 ISA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해서 만족하지 말고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ISA가 니폰 ISA랑 비교했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두 가지가 아쉽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 한도입니다.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3년 의무 기간을 채우면 연금 저축이나 아니면 IRP 계좌로 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3년을 만기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부어봤자 2천, 6천에다가 1년 조금 더 붓게 되면 8천, 이 정도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납입 한도가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제 한도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 손익 통산을 통해서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공제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즉 8천만 원 투자해서 이익 난 부분에 200만 원만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9.9% 분리과세 해주겠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너무 좀 아쉬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좀 약간 슈퍼 ISA를 만들어서 슈퍼마켓에서 파는 ISA 아닙니다. 슈퍼 ISA. 참고로 슈퍼 ISA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국민성장 ISA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한도를 늘려주겠다. 납입할 수 있는 한도도 늘려주고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늘려주겠다. 이게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슈퍼 IS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얼마만큼 늘릴지, 얼마만큼 비과세 한도를 줄지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ISA보다는 확실히 늘려줄 거다라는 것이 시장의 컨셉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민성장 ISA, 슈퍼 IS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예, 맞습니다. 참고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로 한정되어 있고요. 국내 주식, 국내 ETF, 그리고 국내 BDC 이런 쪽으로 국내로 한정됐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가치를 올리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아니면 중복 상장을 없애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ISA도 그런 조치 중에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법은 명확합니다. 기존의 ISA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ISA에서는 국민성장 ISA에서 못하는 해외, 즉 국내 상장 해외 ETF 이런 것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 국내 ETF, 국내 상장 국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도입된 국민성장 ISA, 슈퍼 ISA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아마 절세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극대화하실 수 있고요. 아마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해진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ISA가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두 가지로 나뉘어 출시되는데 각자 상황이 다른데 어떤 분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결국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시드머니가 크지가 않고 ISA도 지금 현행상으로는 한 1년에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시드머니를 만들고자 한다는 청년들이 계신다면 분명히 청년 ISA 계좌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비과세 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참고로 니폰 ISA는 비과세 한도가 무한대입니다. 즉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대로 비과세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증시가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 IS에서는 비과세 한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진다고 하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특히 세액공제되는 상품은 지금은 연금저축, 연금과 관련된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IS에서 만약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준다면 거의 연금저축에 버금갈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이니까 안 할 수 없겠죠. 무조건 해야 되는 계좌니까 청년들은 청년 IS를 통해서 위탁 계좌에서 하지 마시고 청년 ISA 계좌에서 주식 매매, ETF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외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양도세, 그리고 배당소득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세금에 대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국민성장 ISA, 청년 ISA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미 ISA를 운영 중인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새로 갈아타야 할지 그대로 둘지 본부장님께서 추천하시는 활용법은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짬짜면입니다. 너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 때,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짬뽕도 먹고요, 짜장면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맛이 다르거든요. 즉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존 IS에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 대부분의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고, 그렇지만 새로 생기는 슈퍼 ISA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국내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짬뽕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이렇게 선택할 때가 아니라 짬짜면을 드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짬뽕에서는 얼큰한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되시는 거고요, 짜장면에서는 면을 즐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ISA에서는 해지하지 마시고, 기존의 ISA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상장 기초로 한 ETF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고요,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 중심으로는 새롭게 도입될 슈퍼 ISA를 활용하시면 짬짜면의 맛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 종무관 김정수 대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2번 깡통 끝에 1년 만에 13억 번 비결, 절대 잃지 않는 주식 단기 매매 특강을 무료로 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슈퍼 ISA는 국내 주식과 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어떤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마 국내로 눈을 돌리시면 깝깝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반은 국내 지수 하십시오. 예, 이렇게 많이 국내 지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국내 지수의 절반은 반도체입니다. 예, 제가 앞서도 1부, 2부에서도 목 놓아 외쳤던 AI 산업을 믿으십시오. 미국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드렸기 때문에 전체 절반을 그냥 코스피 100으로만 사신다면 이미 반도체는 전체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한국 기업들과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이제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K 수출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만 사셔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 안 사시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는 무조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십시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인프라입니다. AI 인프라. 즉 AI 시장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데이터 센터를 못 지어서 문제거든요. 못 짓는 이유가 뭘까 따져보면은 전력기기들, 이런 것들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머지 50%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AI 인프라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남아있는 부분들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고배당이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배당주로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배당주가 마음에 안 드신다, 나는 배당주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 그러면 한국 대표지수 커버드콜, 아니면 반도체 커버드콜, 이런 커버드콜 상품을 통해서 인컴도 좀 받으시고 또 추가적인 상승도 도모하시는 그런 전략을 쓰셔도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6월 출시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국은 기존 계좌를 좀 정리하세요. 기존 계좌를 정리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찌됐건 슈퍼 IS에서는 국내물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즉 기존 계좌에서 국내물 비중이 좀 높으시다면 좀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6월 달에는 뭐가 상장할까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6월 달 정도 되면 전 세계 모든 투자자의 이목이 스페이스X로 집중될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좀 해외물 비중을 조금 높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스닥 거래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스닥 100 지수의 방법론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왜 방법론을 바꿀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신규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은 15영업일 내에 빨리 편입할 수 있다. 저희는 특례 편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규정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스페이스X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스페이스X, 특히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이 사이에 요 틈을 노려서 한국물 비중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현금을 좀 만들어서 슈퍼 ISA 가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물 ETF도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나는 대표지수도 어떤 걸 할지, 아니면 대표지수를 하더라도 커버드 콜이 구성된 대표지수로 할지, 아니면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커버드 콜이 구성된 반도체로 할지, 그리고 같은 AI 전력기기 ETF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전선회사 비중이 높고요. 어떤 회사는 전력기기 빅3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전력기기 빅3의 비중이 60% 넘어가는 반면에 어떤 회사는 전력기기 빅3의 비중이 50%밖에 안 되는 그런 ETF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6월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스페이스X급 사이즈가 되는 기업이 전 세계에 상장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회사들 몇 개 있었어요. 러시아의 가즈프롬, 그리고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즉 정부 기반의 대형 국영 석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상장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러시아의 가즈프롬 상장됐을 때 한국 시장 안 좋았어요. 그때 러시아가 브릭스라고 해서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첫 번째 두려움은 전 세계 자금이 스페이스X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스페이스X에 대해서 버블론. 야, 너 좋은 주식인 건 아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2조 달러면 말이 안 돼. 야, 무슨 3천조 원이나 돼. 신규 상장하자마자 야, 우주산업이라는 게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돈 버는 거, 스타링크 빼놓고는 돈 버는 거 있어?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스페이스X를 안 갖고 있다면, 제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예요. 전 세계에서 자금을 주무르고 있는 펀드 매니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페이스를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스페이스X가 없는데 혹여 나 스페이스X가 급등을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 포트폴리오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맞물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자, 좋은 회사인 건 아는데 너무나 덩치가 크다. 너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안 갖고 있으면 만약에 급등을 해버리면 내 포트폴리오가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두렵다.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을 휩싸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우주산업이란 게 무엇일까? 이런 또 궁극적인 궁금증도 생겨나고 있어요. 즉 우주산업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발사체, 즉 업스트림, 발사체에 위성을 싣고 우주에 쏴서 위성을 나르고, 또 발사체에서 위성을 여러 개 실어가지고 우주의 제 궤도에 잘 쌓아주고, 이게 기존의 우주산업이었다면 이제는 발사된 위성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지, 그리고 또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달에 있는 뭐 희귀 광석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산업이 발전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우주 산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매출, 이런 거보다 향후의 매출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대한 궁금증도 아우러져서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OCI 홀딩스는 10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게 단순 테마인지 아니면 진짜 구조적 수혜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AI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스페이스X의 OCI 홀딩스가 뭐 납품을 할 거다,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김승현 회장님 정도만 알고 계시겠죠?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납품을 한다고 해도 지금 우주의 데이터 센터 짓기까지는 험난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험난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냐면 첫 번째는 방사능입니다. 우주에서는 방사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방사능을 견딜 수 있는 CPU, 방사능을 견딜 수 있는 GPU, 방사능을 견딜 수 있는 HBM 이런 것들 아직까지 테스트 통과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는 생각보다 태양광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근데 또 태양광이 센 만큼 또 굉장히 춥습니다. 반대편은. 그러면 그런 냉각 문제, 냉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험난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OCI 홀딩스의 급등을 폴리실리콘 계약 이거 하나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AI 산업 관점으로 눈을 돌리면 지금 AI 산업에서는 3대 병목이 있습니다. 메모리, 스토리지, 전력이고요. 전력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체 연료 전지라는 이런 블룸 에너지가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입니다. 즉 태양광이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폴리실리콘 가격도 싸졌고요. 모듈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이 미국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미국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시장을 또 꽉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하나솔루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OCI 홀딩스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스페이스X 이유도 있겠지만 AI 산업발 전력 부족도 굉장히 큰 몫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 SDI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삼성 SDI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 ESS 배터리, 즉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되면 그 옆에 ESS 배터리를 붙여서 태양광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진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맞물려 있습니다. OCI 홀딩스 외에도 스페이스X 상장으로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상장으로 인해 수혜를 볼 섹터 그리고 주목해야 할 종목은 어디인가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산업을 볼 때는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로 구분합니다. 올드 스페이스는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을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정부 주도 멀지 않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누가 만들었죠? 나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 산업과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산업으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올드 스페이스 산업을 잘 뜯어보면 아르테미스 2호를 잘 뜯어보면 그 몸체는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몸체. 보잉이 만들었습니다. 보잉. 그리고 옆에 있는 부스터는 L3 해리어라는 회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리온이라는 우주 달 탐사선은 로키드 마틴이 만들었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주 산업이 뜨면 뜰수록 같이 뜨는 사람은 방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드 스페이스 관점에서 가장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종목은 방산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산이라는 게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한국 방산도 우주 산업을 하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지금은 보잉, 록히드 마틴 이런 회사들이 우주 산업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미국 방산 산업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위성 발사 단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도 위성 발사하고 싶어요. 제 개인 위성, 제 개인 위성을 발사해서 제 개인 정보를 아니면 개인 통신을 이런 쪽으로 쓰고 싶은데요. 결국은 모든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이 과거에는 정보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정보를 군사 위성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업 위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업 위성 그리고 또 우주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지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입니다. 위성, 통신, 안테나, 즉 스타링크와 같은 어떻게 본다면 적외도 위성 통신망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안테나, 지상국 장비, 통신 모듈, RF 부품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뭐 한화 시스템이나 세트렉 I처럼 뭐 위성 제조, 관측 기업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위성, 뭐 OCI 홀딩스 여쭤보셨던 것처럼 위성들은 대부분 다 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2차 전지를 충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성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태양광과 같은 전력과 관련된 영역이 훨씬 더 확장될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재사용 로켓 회수에 성공하며 머스크 대 베이조스의 우주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이 경쟁이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로 이어질까요?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스페이스X 상장하면 아마존 사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진짜 세미나 가서 드렸었어요. 예, 진짜로 제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 들으신 분 많이 계실 거고요. 혹여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인증될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할 텐데요. 제가 히스토리를 좀 찾아봤어요. 제프 베조스의 히스토리를 찾아봤더니 제프 베조스도 일론 머스크 못지않은 창업자, 창업 갑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프 베조스는 일론 머스크 따라쟁이 같아요. 일론 머스크 따라쟁이. 일론 머스크가 요트 사니까 제프 베조스도 요트 사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비상장 우주 기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가만히 옆에서 뜯어보니까 스페이스X가 발사하는 위성이 대략 한 4,000개, 5,000개 정도인데 블루 오리진에서도 1,000개, 2,000개 정도의 위성을 발사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에서 스페이스X를 바라볼 때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 가장 갖고 싶은 거. 스타링크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이 글로벌 스타라는 그런 스타링크와 비슷한 위성 통신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을 M&A로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은 가만히 뜯어보면은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인 것 같아요. 독점을 허용하지 않아요. 독점을. 자, 스타링크가 지금 대부분의 위성 통신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프 베조스도 나도 하겠다. 그리고 발사체 시장 독점하고 있으니까 제프 베조스 나도 하겠다. 결국은 이게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느 한 기업이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 가격 경쟁률이라든지 가격 결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는 제프 베조스 누가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기술력인지 저도 문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경쟁 구도가 된다면 우주 산업은 더 싸지고 더 효율적으로 되고 더 우리 머리 위에 위성들이 쫙쫙쫙 받쳐져서 좀 더 원활한 위성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이 커질수록 수혜를 보는 인프라 기업한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가 승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블루 오리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스페이스X의 독주, 스타링크의 독주를 미국 정부가 가만히 냅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이라 일반 투자자가 직접 살 수 없는데 일부 ETF에는 이미 편입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장 전에 미리 올라탈 수 있는 방법, 어떤 ETF로 가능할까요? 참고로 미국에 있는 ETF 중에서 스페이스X 지분을 갖고 있는, 아니면 스페이스X가 예를 들어 구글처럼 스페이스X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한국에 있는 우주 테크 액티브 ETF도 그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비중을 높여서 좀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ETF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ETF는 어찌됐건 비상장 기업이고 한국에는 비상장 기업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ETF에. 그렇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재빠르게 편입하겠다. 그래서 편입 방법론에 방점을 둬서 그 ETF를 홍보하고 있는, 마케팅하고 있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면 물론 지분 가치 때문에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스페이스X 사면 되지 뭐하러 지분 갖고 있는 회사를 살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마이너스 요인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는 말이 그 기업을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업 주가 좀 보고 네가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판단하겠다, 이걸 보수적이라고 표현을 드린 건데요. 그런 투자자분이라면 나스닥 100 ETF를 사시면 됩니다. 아마 나스닥 100에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나스닥 100 ETF를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정말 스페이스X가 대박 날 것 같아, 정말 너무 좋아, 미치겠어, 이런 분들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사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에코스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원래 에코스타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위성 통신을 했던 회사예요. 주파수를 갖고 있는. 근데 스페이스X가
그 주파수를 사기 위해서, 그 주파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기 위해서 그 회사를 통째로 그 회사 인수하면서 스페이스X 지분을 줬거든요. 스페이스X 지분을 주고 그 회사의 그 주파수권을 사갖고 오는 그런 M&A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회사를 통해서 지분 가치의 상승, 즉 스페이스의 상승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야, 나 그거 잘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ETF를 살래. 그러면은 뭐 우주 테크 ETF 같은 경우에 상장 후 이틀 내에 스페이스X를 편입하겠다라고 방법론에 적혀 있으니까 그런 ETF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침은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상장 직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산업은 아직까지 실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 변동성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ETF를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ETF가 상장되어 있고 그 ETF마다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ETF마다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통해서 시장을 접근해 보는 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나올 슈퍼 ISA, 국민성장 IS 같은 경우에도 ETF를 통해서 아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AI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또 그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보신다면 글쎄요, 수익률도 좋고 AI 산업이 어떻게 커가는지도 옆에서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